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율운항 선박 기술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배경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운항 선박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 추출된 정보가 누적되면 결국 지식 수준으로 발달돼서 이 지식이 사실 저희 현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지식이 많이 누적되면 통찰력, 상황만 보면 혹은 데이터만 보면 바로 이렇게 될 거다. 혹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직관까지 생기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직관이 누적돼서 인류의 어떤 지혜가 되는 수준으로 점차 발전되는데 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은 이 측정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하고 이 정보로 변환된 것을 바탕으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 사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 과정에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대표되는 분야의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된 이유는 과거에는 그 수집된 데이터들이 매우 제한됐는데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가 생성된다는 점이 인공지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 생활에 도입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구조도 복잡해서 쉽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 어려울 만큼 생성되는 데이터이고요. 이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결국은 지식을 생산해내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그 원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수집된 복잡하고 큰 이 빅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 처리 혹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빅데이터에 적합한 추가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그 크기, 그리고 그 다양성, 그리고 정보가 생성되는 속도, 마지막으로 수집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등으로 그 특성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최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 큰 크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신규 데이터 생산 마지막으로 가급적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현장 해상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확성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자율운항 선박에서 이 빅데이터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율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4가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기입니다. 데이터의 생산 속도는 현재 데이터의 90%가 최근 2년에 생성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시로는 2022년까지
50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것은 2005년에 400배 수준에 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데이터를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100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의 생산 계획 혹은 홍보 등의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의사결정하는데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의 특징인 다양성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소스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영상을 생산해내는 데이터 플랫폼은 전 세계 유저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영상 형태로 제작해내고 있고 스파티파이나 왓츠앱처럼 음성 혹은 텍스트 데이터도 꾸준하게 생산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렇게 영상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접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생산 속도입니다. 이미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경제에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에서 생산된 영상 데이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통 데이터 등 이 엄청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데이터의 생산 속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분석해내야 된다는 점이 빅데이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의 정확성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긴 했으나 그 원천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을 때도 많고 의도적으로 그 진실성, 의도적으로 왜곡된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도 있으며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나 통신 네트워크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변형될 수도 있다는 점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반영돼야 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가진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 인공지능의 개발은 결국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빅데이터의 생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직접적으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 기술의 개발이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항만이나 수로, 터미널, 그 다음에 다양한 해운산업 관련된 분야의 산업들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생산된 데이터는 결국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수학과 통계 그리고 이 해운 관련된 지식을 배경으로 활용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의해서 분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최종적으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스마트 항만에 필요한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해양 산업 분야에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 먼저 상황 인식이 되겠습니다. 상황 인식은 기존에는 담당 직원, 담당 전문가가 직접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현재 정상인 건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정상인가 혹은 비정상인가를 결정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실행할 건지 혹은 정지할 건지, 혹은 선박의 경우에는 좌연으로 변침해서 위험을 피할 건지 우연으로 변침해서 위험을 피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도입 배경에는 기존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서 이 충돌 상황과 접촉 사고는 선박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류의 선박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고는 이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충돌 사고 혹은 접촉 사고 계열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아주 높은 비율로 사고의 원인은 휴먼 액션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쉽보드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이 선박 조종자가, 장치 조종자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 관리했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조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기술이 필요하다 혹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도입되고 있고 또 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개발됐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대신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제가 위험한지 판단한다든가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은 전문가나 그 분야의 초급자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 선박 운항 분야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 휴먼 액션 혹은 휴먼 엘리먼트로 불리는 인적 요소가 갖고 있는 이 불확실한 문제를 자율 시스템이 대처해서 그 문제 혹은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런 결론이 결국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리,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의 관계를 설명드렸고,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고리즘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항로 결정을 위한 어디로 배를 진행시켜야 되는지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지나서 싱가포르 쪽으로 내려가는 항로를 가진 선박이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주 발생하는 태풍이 필리핀에 현재 발생해 있고 하루 뒤에는 태풍의 중심이 이 근처에 있을 것이고 이틀 뒤에는 이 근처, 3일 뒤에는 여기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태풍 미래 진로에 관한 예보를 전달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본선이 이틀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이쪽 반경이라고 하면 이틀 뒤에는 정확하게 태풍과 본선의 항적이 겹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항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 결정을 선장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자율운항 선박에 도입되는 스마트 시스템은 이 결정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혹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결정해내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이 안쪽 부분을 바다라고 보고 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육지 부분을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된 이쪽 부분이라고 했을 때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당 해역에 일단 선박이 갈 수 있던 갈 수 없던 간에 이 해역 전체에 선박의 변침점을 먼저 샘플하게 되겠습니다. 이 샘플은 변침점을 생산해 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론상으로는 이 점들을 이으면 선박의 항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전체에 선박의 샘플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육지 부분인 이런 부분에 위치한 변침점들은 실제로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변침점들을 먼저 식별해서 선박이 위험하게 통항하지 않도록 제거해 내야 되겠습니다. 이 제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선박이 실제로 항해할 수 있는 변침점, 모두 다 바다에 위치한 변침점이 되겠고요. 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변침점을 식별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식별해 내게 되면 선박이 육지로 올라간다든가 선박이 육지를 항해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해역에서 결정된 변침점 중에 선박이 실제로 항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선정해 내면 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변침점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전 구역을 거쳐서 선박의 변침점을 결정했으나 현재는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변침점이 결정돼서 이 점들을 효과적으로 이어내는 문제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인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구역에 설정된 변침점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변침점 하나를 선정한 후에 가까이 있는 모든 변침점들을 이렇게 이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이 변침점에서도 이렇고 다음 변침점에서도 이을 수 있겠고요. 일부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남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육지를 관통하는 변침점들도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변침점은 이런 항로는 변침점을 잇는 항로는
충분히 항해할 수 있고 육지를 관통해야만 하는 변침점은 실제로 항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두 다 식별해서 실제로 항해가 불가능한 항로는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내면 특정한 변침점에서 실제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항로만 결정되겠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모든 변침점에 적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이 선정된 변침점들을 모두 잇는 그리고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항해가 가능한 항로가 결정되겠고 그 결과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정된 해역에서 이 지정된 해역 전체에서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안전한 항로가 모두 다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결정된 것을 로드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로들 중에 더 효과적인 경로를 계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경로 계산하는 방식을 추가할 것이고 여기서 기존의 항로에서 제가 출발하고자 하는 출발점 그리고 어떤 곳이 됐던 간에 제가 도착하고자 하는 도착점을 추가로 입력하면 이제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항로를 계산할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항로를 잇는 가장 짧은 길 혹은 항로를 잇는 출발점과 목적지를 이어내는 가장 안전한 길 등을 목적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이 파란색 항로는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장 짧게 지나가는 항로가 되겠고 상황에 따라서 이 빨간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항로는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항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항해를 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더 안전한 항로는 어디인지 혹은 더 가장 가까운 항로는 어디인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항로를 추천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파란색 루트는 가장 경제적인 항로이고 빨간색 점선 루트는 가장 안전한 항로이다 라고 항해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고요.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에 있는 관리자는 파란색 항로를 이용할지 빨간색 항로를 이용할지 의사결정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제시해 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ower cost, higher risk 코스와 higher cost, lower risk 코스를 선정해서 항해자의 의사결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과거에 선장님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지식으로 결정했으나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을 통해 계산된 방식을 이용해서 경제항로와 안전항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면 결국 아까 상황에서 현재 본선은 여기 있으나 이틀 뒤에 태풍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존 항로에서 변경된 새로운 항로를 찾아내야 하고 이 경우에 더 돌아가는 하지만 더 안전한 항로를 추천할 수도 있고 더 짧게 돌아가지만 조금 더 위험한 항로를 추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해자 혹은 자율운항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더 안전한 항로를 선택할지 혹은 더 경제적인 항로를 선택할지 이렇게 자율운항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운항 선박의 동향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개발되고 도입될 자율운항 선박이 접안하기 위해서 더 안전한 그리고 효과적인 항만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만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만은 자율운항 선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 선박에 비해서 선원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원이 없는 경우에는 항만 입장에서는 선박이 접이하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본선 선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율운항 선박이 기존 선적 규정, 기존의 규정에 어떻게 다르게 대응하는지 항만 입장에서도 반드시 파악하고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충돌 방지 협약이 되었던 안전 관련된 협약이 되었던 기존 선박은 선박에 선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선박에 선원이 없는 자율운항 선박으로 기존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항만이 충분히 온전하게 수용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원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선원이 없기 때문에 바뀌는 국제 규정을 항만 또한 온전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점은 결국은 자율운항 선박,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처럼 기존의 항만 관계자와 선원들이 직접 의사소통했던 것을 대신해야 되는 이 네트워크 인프라도 변경되어야 하고 선박의 접안 장치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화물 장치, 즉 양화 장치 또한 변경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반드시 또 국제 규정에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항만 입장에서의 변화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항만 변화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변화를 대표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거대한 컨테이너선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큰 바다를 건넌다는 전망은 아직은 실생활에 적용되기에는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개발되고 실제 선박 운항 환경에 투입되는데 될 수 있는 상황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아직 현장에 투입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자율운항 선박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에게는 변화를 준비하는 여유를 준다는 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항만의 변화에 관해서 항만 관계자 그리고 항만 변화를 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컨테이너선, 현재 전통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수준의 크기의 큰 거대한 선박이 무인으로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직접 지원이 어려운 큰 바다 중간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부족하며 이런 이유로 아직은 부두에 직접 접안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런 전망에 관해서는 관계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경쟁 국가의 항만에 비해서 여러분 국가의 항만이 자율운항 선박 접이안에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면 기존의 화물 물동량을 여러분 국가의 항만으로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항만 변화 중 그 첫 번째 수용해야 하는 특징은 단거리 해상 운송 그리고 연안 해상 운송 중심으로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현재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 검증 그리고 비상 상황 시에 대응을 위해서는 육지와 가까운 지역을 항해하는 단거리 해상 운송에 먼저 도입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항해보다는 연안 운송에 도입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연안 운송 그리고 단거리 해상 운송에 적합한 선박은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크기가 작은 선박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형 자율운항 선박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거리를 항해하는 작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 선박 관련된 항만 인프라를 변화시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자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항만협회에서는 자국의 항만들이 자율운항 선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은 결국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항만이 어떤 방식으로 자율운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 해운의 해양 부분, 항만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적인 해상 운송을 위해서 항만에 관련된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 현재 식별하고 있는 중입니다.